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빠, 이제 이 동네에서 네덜란드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이 들려요. 세계 최고 부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운하 주변 간판 70%가 한글로 바뀌고 거리 대화 절반이 한국어라고 합니다. 4대째 목공소를 운영하는 62세 네덜란드 남성이 자국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라며 전한 놀라운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대째 전통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터 반 딕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세가 된 저는 평생을 이 운하 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전쯤부터 제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변화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하를 따라 목공소로 향하는 길은 제게 있어 40년 넘게 변하지 않던 일상이었습니다. 운하 양쪽으로 늘어선 17세기 건물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익숙한 네덜란드어 간판들과 카페의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익숙한 풍경에 낯선 글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운하 주변 상점가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치즈 가게 옆에는 한국 화장품 전문점이 들어섰고 그 앞으로는 한국 음식점이 줄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세어보니 전체 상점의 절반 이상이 한글로 된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작은 카페도 변화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한국 음료와 디저트를 새로 추가했다며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메뉴만 고집하던 그 카페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도시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의 변화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제 목공소까지 이 변화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공소에 도착하니 바로 맞은편 빈 건물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현수막이었는데 한국 인테리어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는 네덜란드 전통 가구점이 있었는데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한국 업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현수막 아래로 긴 줄이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목공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단골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단골 고객들이 제게 이상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구 대신 한국식 디자인의 가구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였는데 점점 그런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가구와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주문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통 문양을 새겨 넣어달라는 요청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한국 가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문들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문을 거절할 때마다 고객들은 아쉬워하며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20년 넘게 저를 찾아오던 단골 고객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제가 30년 넘게 거래해오던 목재 공급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 사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한국 업체들과 주로 거래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더 많은 양을 주문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제 목공소 바로 옆 건물에 있던 전통 가구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3대째 운영해오던 그 가구점이 한국 브랜드 가구만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사장은 한국계 네덜란드인이었고 매장 안은 온통 한국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매장 앞으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제 목공소 앞은 한산해진 반면 그 매장은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쌓아 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4대째 이어온 전통 목공 기법이 갑자기 구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터에서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19세인 제 딸 소피아가 노트북 앞에 앉아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화가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아내 마르타의 모습이었습니다. 57세인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한국어 자막을 따라 읽으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언제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지 물어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국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것들이 네덜란드 전통 치즈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다며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딸 소피아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독일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한국어 수업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운 좋게 선발되어서 1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딸의 친구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없는 친구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는 네덜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당연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80세 할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국 화장품을 주문해서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피부에 정말 좋다면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배웠다고 했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과 한국 과자가 별도의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은 한국 상품들이 가장 잘 팔린다며 더 많이 들여놓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까지 한국 문화가 제 일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네덜란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네 전통 상인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3대째 빵집을 운영하는 헬릭, 오래된 치즈가게 사장 요한, 그리고 전통 맥주집 운영자 클라스와 함께 만났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저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릭은 손님들이 한국식 빵을 요청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한은 치즈 가게에 한국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스의 이야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의 전통 맥주집에 젊은 손님들이 한국 소주를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0년 전통의 맥주집에서 소주를 달라고 하는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화가 네덜란드 전통 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네덜란드만의 고유한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국 문화보다 외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릭의 아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요한의 딸은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스의 손자는 한국 만화책만 읽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또래 사람들의 자녀와 손자들이 모두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희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저희가 이런 변화에 대해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구세대의 투정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희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헬릭은 자신의 빵집 앞에 한국 베이커리가 들어선 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 레시피보다 한국식 빵을 더 선호하는 고객들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치즈보다 한국에서 만든 치즈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치즈 제작 기법이 하루아침에 구식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며 이런 변화에 맞서 네덜란드 전통을 지켜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조차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네덜란드 문화를 지키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동네 상인들과 함께 네덜란드 전통을 지켜나가자고 다짐했던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 소피아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소피아는 삼성 네덜란드 지사의 인턴십에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암스테르담 사무소에서 일한 후 한국 본사에서 6개월 더 연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대째 이어온 목공소를 물려받기를 바랐던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딸이 혼자서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서 인턴십 지원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자신의 미래를 한국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마르타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 담그는 법부터 불고기 만드는 법까지 배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홀로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전통 술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술집은 제 아버지 세대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맥주와 안주를 파는 소박한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국식 치킨과 소주를 파는 펍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메뉴판에는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펍이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같은 중년 남성들이 주로 찾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펍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뀐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마저 한국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한국 관련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노래방, 한국 마트, 한국 미용실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의 한국 상점들이 운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한국 취업, 아내의 한국 요리 클래스, 그리고 동네 전체의 한국화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포위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해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아내는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고 저의 걱정을 구세대의 고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네덜란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네덜란드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책들을 통해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 바로 앞 가장 넓은 공간에 한국어 도서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코너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도서 코너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한국어 도서 코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층과 어르신들까지 한국 관련 책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 요리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네덜란드 역사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너는 한산했습니다. 한국어 도서 코너의 북적거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덜란드 역사책을 한 권 집어들고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한국어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가끔 네덜란드어로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분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분은 김태호라는 한국인이셨는데 네덜란드에 온 지 30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저와 같은 목수였습니다. 한국에서 목공일을 하다가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저의 고민을 들어보시더니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30년 전 네덜란드에 처음 왔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문화와 네덜란드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서구 문화에 빠져서 전통 문화를 잃어간다고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의 변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공통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작은 영토에 살면서도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공통점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인 정신을 중시하는 문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 등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덜란드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네덜란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혹시 제가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호 씨가 저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작업실은 제 목공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전통 목공 기법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한국의 소목 기법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나무들을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기술이었는데 네덜란드 전통 목공 기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면이 많았습니다. 다만 한국 기법은 더욱 세밀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목공을 배울 때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목수가 되려면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무와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 할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장인 정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술을 평생에 걸쳐 완성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장인 문화와 동일한 정신이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과 일치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네덜란드 문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가치들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진정한 가치들을 한국 문화에서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등이 바로 그런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지적 호기심과 학문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김태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들도 네덜란드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네덜란드의 모습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꿈이자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균형 감각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한국 문화가 네덜란드 문화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김태호 씨와의 만남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교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 소피아는 삼성에서의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본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온 딸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기법을 배워온 것입니다. 딸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온라인 마케팅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목공소를 세계로 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4대째 이어온 네덜란드 전통 목공 기법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도움으로 시작한 온라인 사업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가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네덜란드 전통 목공 기법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고객들과의 거래를 통해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의 조언에 따라 저는 한국의 전통 목공 기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법을 결합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덜란드의 견고함과 한국의 섬세함이 만나니 정말 아름다운 가구들이 탄생했습니다. 아내 마르타도 한국 요리를 배운 덕분에 우리 식탁이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 상인 친구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함께 한국 문화를 걱정했던 헬릭, 요한, 클라스도 이제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헬릭은 한국식 빵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덜란드 전통 빵 만드는 기법에 한국의 재료와 맛을 더한 것이었는데 젊은 고객들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요한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치즈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한국어로 설명해 주니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클라스는 전통 맥주집에 한국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소주와 안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객들에게 네덜란드 전통 맥주의 깊은 맛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문화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리의 한글 간판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위협이나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 소피아는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화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세계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네덜란드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목공소로 향하는 길에서 한글 간판들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 간판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가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